시네마4D R23 3D 그래픽의 입문 세 번째 파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파트 강의에서는 시네마4D가 갖고 있는 쉐이딩, 라이팅, 렌더링, 바로 이 렌더링과 관련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구체적인 어떤 렌더링 관련 기능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기 전에 먼저 이 렌더링 과정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제 작업이 전개되는지 그 작업이 전개되는 흐름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제 이 사용자가 렌더링할 3D 오브젝트를 이제 준비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같이 이제 스피어 형태 또는 콘과 같은 이런 물체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물체를 2차원 이미지 형태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즉 렌더링에서 렌더링된 이미지 상태를 얻기 위해서 아마도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작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바로 쉐이딩이라고 불리는 단계인데, 바로 이제 이 쉐이딩 단계를 거쳐서 오브젝트 그 표면에 나타나는 표면 질감이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표면 질감이라는 것은 표면에 나타나는 색상, 반사, 또는 굴절, 확산, 이런 어떤 물리적인 성질들이 있죠. 이런 물리적인 성질들을 정의를 해주는 작업을 바로 쉐이딩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이제 시각적으로 봤을 때 오브젝트의 겉표면에 어떤 그 시각적인 특징을 가지게 되는지 그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이제 쉐이딩과 동시에 바로 이 텍스처라고 불리는 이제 이 과정이 있죠. 텍스처라고 불리는 이 과정을 거쳐서 바로 표면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어떤 패턴, 스트라이프 패턴이라든가 체크 패턴이라든가 어떤 그런 기하적인 모양을 갖고 있는 패턴이 있겠죠. 그런 패턴을 오브젝트 표면에 씌워서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사용자가 어떤 사용하는 의도적인 어떤 사진 이미지 같은 또는 그래픽적인 이미지를 역시 오브젝트 표면에 이렇게 씌워서 그 표면이 나타나도록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제 바로 이 쉐이딩, 텍스처 이 두 개의 단계를 거쳐서 표면 질감과 표면 패턴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라이팅. 바로 이 라이팅이라고 불리는 단계를 거쳐서 빛을 방출시켜주는 어떤 그 역할을 해주는 라이트라는 그 객체를 생성을 해서 실제 오브젝트 표면과 빛을 충돌을 시켜서 오브젝트 표면이 밝아지거나 또는 어두워지거나 또는 그림자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팅 과정을 거쳐서 빛과 그림자가 연출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카메라, 즉 이 3D 장면을 어느 화각으로 렌더링을 할 것인가. 바로 이제 이 카메라라고 불리는 이제 장치 있죠. 그 장치를 역시 만들어서 이 카메라가 바라보는 특정 뷰, 특정 화각, 특정 앵글로 역시 렌더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최종적인 렌더링을 해주는 그 과정을 진행을 해주게 되겠죠. 제 렌더링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설정이 된 이 3D 장면을 바로 2차원 이미지 파일 형태로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시네마4D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3D 그래픽 소프트웨어는 아마도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3D 오브젝트 장면을 2차원 이미지로 얻어주는 렌더링 과정을 진행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적인 각 단계마다의 어떤 구체적인 그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전반적인 작업 흐름, 바로 이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이 작업 흐름이 있죠. 이 작업을 먼저 어떤 식으로 그 작업이 전개될 수 있는지 그 작업 흐름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을 몇 번의 강좌를 거쳐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장면을 제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3개의 그 스플라인 커브를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이 커브를 사용을 해서 레이드 기능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폴리곤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죠. 각각의 이제 이 커브 형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직선적인 그런 모양 타입으로 커브가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각각의 커브를 보게 되면 이제 이 시작점과 끝점 부분이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인데, 일단 이제 그 각각의 이 시작점이 열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월드 액시스 기능을 끈 상태에서 봤을 때 보게 되면 이 그 커브가 갖고 있는 바로 이 X축 위치 있죠. 그 위치를 일단 레이드를 걸기 전에 X축 위치로 센터 위치로 일단 정확하게 배치를 해줍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 바로 이제 그 X축 위치 값을 보게 되면 X축 위치 값을 보게 되면 약간 살짝 센터에서 벗어나 있죠. X 값을 0을 입력하고 OK,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역시 이 포인트에 대해서도 0. 같은 식으로 제그 다른 커브에 대해서도 똑같이 제그 이 값을 0 상태로 세팅을 해놓죠. 0 상태, 그리고 역시 이 커브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 대해서 이제 각각 커브로 선택해 놓고 바로 이 제너레이터가 갖고 있는 레이드 기능을 적용해서 Alt, 레이드 클릭 이런 식으로 형태를 만들어 주죠. 만들어져 있는 그 이 상태 있죠? 이 상태 그 모양을 가지고서 바로 이 서브 디비전 서피스를 적용해서 부드럽게 면을 좀 쪼개주는데, 지금 상태에서 바로 서브 디비전 서피스를 적용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것을 완전하게 그 폴리곤 형태로 컨버팅을 해서 적용을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레이드된 대상에 대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Current State to 오브젝트 기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개별적인 폴리곤 형태로 바꿔놓죠. 이러면 이제 그 베이스 3이라고 해놓고, 또 이 물체도 역시 Current State to 오브젝트 이름은 역시 베이스 2, 베이스 1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놓죠. 나머지 이제 이 원본 오리지널 이 레이더 개체는 별도로 이제 그 레이어를 만들어 놓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New Layer from Object Selection 시각적으로 숨겨 놓죠. 각각의 이제 그 레이더 오브젝트를 이제 그 적당하게 이동을 시켜서 배치를 해놓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배치를 해놓죠. 각각의 오브젝트마다 이제 바로 서브디비전 서피스를 Alt 서브디비전 서피스 클릭 이렇게 각각 적용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아주 작은, 매우 밀도가 높은 작은 면으로 쪼개져 있는 상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세트 역할을 할 오브젝트를 하나 또 만들어 놓고, 이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적당히 그 크기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이제 이 바로 단축키 3개 메이커 에디터블 폴리곤 페이스 단위로 이렇게 이쪽 사이드 메뉴 선택해 놓고 딜리트 삭제를 해버리죠. 그리고 엣지 모드 상태에서 바로 이 엣지를 선택해서 바로 단축키 MS 베벨 기능을 사용해서 다음같이 커트를 해놓죠. 서브 디비전 값은 5 정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바로
루프 패스 커서를 사용해서 단축키 K, L 다음같이 체크. 네, 바로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센터로 잡아놓고 넘버 오브 컷 개수를 이렇게 한 3개 정도 늘려놓죠. 역시 체크. 이쪽 라인에 대해서도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센터 위치를 가리켜 놓고 역시 라인 컷 개수를 3개, 또 이쪽 라인으로 역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센터 위치를 컷, 넘버 오브 컷 개수를 네, 이렇게 4개 정도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다시 컨트롤 스페이스, 네, 모델 모드로 빠져나가고 단축키 2키,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그 위치, 바로 일단 이 Enable Access 기능을 사용해서 단축키 L, 그 위치를, 축이 갖고 있는 그 위치를 대략적으로 이 위치로 배치를 해줍니다. 다시 단축키 L, 그리고 위치를 전체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그 바닥면에 어느 정도 그 접촉이 될 수 있을 만큼만 그 위치를 이렇게 잡아놓죠. 네. 이렇게 그러면은 만들어지게 되겠죠.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이름은 백그라운드 셋이라고 변경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이 룸박스 역할을 할 또 하나의 큐브 오브젝트를 생성해 놓고 이 큐브가 갖고 있는 그 사이즈를 적당하게 한 5천 정도 각각 지정을 해 놓죠. 네. 이 오브젝트 이름은 바로 룸박스라고 지정을 해 놓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실생활에 이 방과 같은 그런 구조 역할을 해주는 오브젝트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일단 시각적으로는 숨겨놓죠. 이렇게 해서 이 렌더링 작업할 최초의 3D 개체가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이 오브젝트로부터 바로 첫 번째 단계인 쉐이딩 단계를 거쳐서 이 표면에 갖고 있는 색상과 질감을 정의를 먼저 해주죠. Create New Default Material.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밝은 흰색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각의 오브젝트마다 전부 다 어사인을 해놓겠습니다. Background Set, 그리고 이 각각의 이 베이스 오브젝트마다 다 선택을 해서 한꺼번에 선택을 해놓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Apply. 네, 그러면 이같이 선택한 모든 오브젝트마다 이렇게 동일한 재질로 각각 정의가 되겠죠. 보게 되면 각각의 오브젝트마다 이같이 매트리얼 태그가 붙게 되고, 이 태그가 하는 역할이 사용자가 만든 특정 질감과 오브젝트끼리의 상호적인 연결, 그 연결 정보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만약에 이 매트리얼 태그가 이렇게 삭제가 되어 있다면 바로 해당 재질과 오브젝트 간의 연결 관계는 끊어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다시 클릭,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이렇게 다시 연결해 주면 되겠죠. 지금 이 재질 태그가 현재 포함을 하고 있는 연결이 되는 그 대상 질감이 누구로 되어 있죠? 바로 이 매트리얼 쪽에 보게 되면 MAT라는 질감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질감에 갖고 있는 이름을 바꿔놓죠. 한번 더블 클릭을 해서 이름을 다음같이 베이스 MAT라고 바꿔보죠. 그러면은 보게 되면 이같이 매트리얼 태그가 현재 가리키고 있는 그 질감 정보를 보게 되면 다시 클릭, 바로 베이스 MAT를 가리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바로 이같이 각각 베이스 MAT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질 태그가
해당 오브젝트하고 연결이 될 때 어떤 재질과 연결이 되는지 이렇게 그 내부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역시 제가 지금 숨겨놓은 룸박스에 대해서도 클릭, 드래그 앤 드랍 연결을 해놓죠. 네, 지금 상태에서 이제 이 해당 재질을 갖고 있는 재질을 선택해 놓고 나타나는 이제 속성 쪽에서 바로 컬러가 갖고 있는 이제 색상을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이 매트리얼 태그가 붙어 있는 모든 오브젝트 그 색상이 이렇게 동일한 색상으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모두 같은 질감으로 현재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네. 일단은 이제 디폴트 약간 밝은 흰색으로 해놓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이제 어떤 질감이 간단하게 정의가 됐다면 바로 라이트를 만들어주는 라이팅 단계가 진행이 돼야 되겠죠. 바로 이제 그걸 위해서 크리에이트 메뉴 쪽에 보면 라이트를 생성해주는 기능이 있죠. 이 중에서 보게 되면 바로 에어리어 라이트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또는 이쪽에는 이제 이 버튼을 클릭하고 있으면 역시 똑같은 메뉴가 나타나게 되죠. 여기서 에어리어 라이트를 이제 생성을 해서 이 에어리어 라이트가 갖고 있는 그 위치 그리고 그 각도를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빛 방향을 바꿔주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정해 놓고 역시 이제 라이트가 갖고 있는 그 사이즈를 적당하게 크게 키워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도록 바꿔 놓죠. 대충 이쯤.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라이트로부터 그림자를 생성을 해주기 위해서 라이트를 선택한 다음에 바로 제너럴이 갖고 있는 섀도우 타입을 보게 되면 현재 그림자가 없는 넌 상태로 되어 있죠. 이 상태를 바로 레이 트레이스 또는 에어리어 섀도우 타입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에어리어 섀도우 타입으로 지정을 해놓죠. 지정해놓고 이 모델링 뷰버트 화면상에서도 이제 그림자 효과를 확인을 해주기 위해서 바로 이제 이 옵션 쪽에 보게 되면 섀도우 기능이 있죠. 체크를 해주게 되면 이같이 그림자 효과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라이트가 갖고 있는 빛의 색상을 바꾼다. 제너럴이 갖고 있는 컬러 쪽에서 바로 이미 어떤 색상을 지정해 주게 되면 빛이 갖고 있는 색상이 이렇게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죠. 일단은 이제 라이트가 갖고 있는 색상은 그냥 흰색 계열로 지정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트가 갖고 있는 빛의 밝기, 바로 인터스티 값을 낮추거나 높임에 따라서 빛이 갖고 있는 강도가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죠. 일단 이제 강도를 한 50 정도 떨어뜨려 놓죠. 그 다음은 다시 새로운 에어리어 라이트를 또 하나 생성을 해 놓고 이 라이트는 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 놓겠습니다. 역시 이제 라이터가 갖고 있는 크기를 적당히 키워 놓고 라이터가 갖고 있는 각도를 이렇게 조정을 해 놓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라이터가 갖고 있는 역시 이 그림자 타입을 바로 에어리어 섀도우 타입, 라이터가 갖고 있는 강도는 100으로 해 놓고 컬러는 역시 흰색으로 해 놓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의 라이터가 이제 배치가 됐고 설정된 그림자 효과에 의해서 이 같은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라이터가 갖고 있는 각각의 이름을 좀 바꿔놓죠. 맨 위에 있는 라이트는 바로 탑 라이트라고 해놓고 이쪽에 만들어진 라이트는 그냥 메인 라이트라고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라이트까지 배치를 했다면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카메라를 배치를 해줘야 되겠죠. 크리에이트 바로 카메라 메뉴에 보면 카메라를 생성해주는 기능이 있죠. 또는 바로 이쪽에 있는 카메라 아이콘 버튼을 클릭하고 있으면 역시 똑같은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바로 카메라를 선택해서 새로운 카메라를 만들어 놓죠. 그러면은 카메라가 이제 새롭게 생성되자마자 그 화면이 이렇게 생성된 카메라 화면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카메라가 선택이 되어 있죠. 카메라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화면을 조작했을 때 보게 되면 화면이 좀 부자연스럽게 지금 조작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만들어 놓은 이제 그 카메라 화면을 새롭게 앵글을 바꿔서 조작을 할 때는 해당 카메라가 선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작을 해 주십시오. 네, 선택 해제를 하고 다시 그러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보게 되면 현재 상태를 보게 되면 이 카메라 화면에서 이제 빠져나오게 되죠. 지금 상태에서는 바로 디폴트 퍼스펙티브 카메라 화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생성한 이 카메라 화면으로 뷰를 바꿔주기 위해서 바로 카메라 메뉴에 보게 되면 유저 카메라에 보게 되면 사용자가 만든 카메라 이름이 나타나고 있죠. 카메라 이름을 바꿔놓죠. 더블 클릭을 해서 이름을 렌더캠이라고 바꿔놓겠습니다. 다시 카메라 유저 카메라에 보면 렌더캠이 나타나고 있죠. 렌더캠을 선택을 해주게 되면 다시 이제 그 카메라 화면이 생성을 했었던 렌더캠 화면으로 스위치가 됩니다. 다시 이제 그 어떤 카메라도 선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뷰를 조작을 해주게 되면 이제 렌더캠 화면으로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화면이 이제 바뀌고 있죠. 네. 다시 카메라에서 유저 카메라를 렌더캠을 해제를 시키고 렌더캠 대신에 아래쪽에 있는 그 디폴트 카메라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기본 카메라 화면으로 바뀌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유저 카메라 기능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만든 화면 또는 디폴트 카메라 화면 이런 식으로 스위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면은 바로 사용자가 만든 카메라 화면으로 바로 스위치를 해주기 위해서 카메라에 보게 되면 옆에 이 작은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바로 해당 카메라 뷰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다시 클릭을 해주게 되면 디폴트 카메라 화면으로 바뀌게 되죠. 바로 네, 이런 식으로 쉽게 스위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이제 그 해당 카메라 화면으로 스위치를 이렇게 해놓고 카메라가 선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뷰를 이렇게 조작을 해서 네,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 세 개의 3버튼 마우스를 조작을 해서 역시 이 카메라 앵글 화면을 조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카메라를 이제 그 선택을 해주게 되면 해당 카메라가 갖고 있는 이 속성이 나타나게 되죠. 이 중에서 보게 되면 오브젝트 속성에 보게 되면 해당 카메라가 갖고 있는 포컬 랭스 값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통해서 이 카메라가 갖고 있는 어떤 이 화각, 그 화각을 이렇게 낮춰서 좀 더 이렇게 와이드한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거나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좀 마치 이제 그 광각 렌즈로 화면을 제가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앵글 각도가 좀 이렇게 심하게 왜곡이 되면서 넓게 화면이 조정이 되어 있죠. 다시 이 상태를 포컬 랭스 값을 80으로 바꿔주게 되면 화면이 확대가 되죠. 네. 이렇게 마치 이제 그 망원 카메라로 이 뷰를 잡아놓은 것처럼 카메라가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저는 이제 이 화면을 바로 포컬 랭스를 이제 그 60 정도 지정을 해놓죠. 이 상태에서 다시 어떤 카메라도 선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뷰를 적당히 이렇게 잡아놓죠. 네. 이제 이 상태에서 바로 첫 번째 테스트 렌더를 해봅니다. 바로 이제 그 키보드상에서 컨트롤 R 키를 눌러주게 되면 렌더 메뉴에 있는 이 렌더 뷰 기능이 실행이 됩니다. 컨트롤 R 키죠. 컨트롤 R. 네. 그럼 이제 뭐 이 같은 상태를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상태에서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이 레이드를 했을 당시에 사용했었던 이 오브젝트 있죠. 이 오브젝트하고 현재 지금 화면이 겹쳐져서 지금 나오고 있죠. 이 레이드 겟체 이 세 개의 오브젝트는 해당 레이에 보게 되면 시각적으로 숨겨져 있지만은 렌더링은 가능한 상태죠. 옆에 있는 이 렌더링 기능도 꺼버립니다. 기능을 이제 끄고 다시 컨트롤 R. 네, 그러면은 이제 베이스 1, 2, 3 세 개의 오브젝트만 정확하게 렌더링 되는 걸 알 수 있죠. 뭐 이렇게 이제 그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를 일단 한번 별도의 시네마4D 파일로 저장을 해두죠. 바로 파일, 세이브, 프로젝트 as 기능을 사용해서 별도의 파일로 따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네. 베이스, 네. 렌더링, 워크, V01로 해서 저장을 해두죠. 이제 이 상태를 이제 그 이미지 파일로 얻어서 저장을 해주기 위해서 바로 다음같이 렌더 쪽에 있는 에디트, 렌더 세팅 기능을 사용해서 렌더링 되는 해상도라든가 품질을 조정을 해줍니다. 일단 이제 그 아웃풋 쪽으로 이동을 해서 렌더링 되는 그 해상도를 보게 되면 현재 가로가 800픽셀, 세로가 600픽셀로 되어 있죠. 네, 이 값을 저는 가로 세로를 이제 그 700 정도 똑같은 1:1 사이즈로 바꿔놓죠. 네,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이 상태를 렌더링 했을 때 현재 상태는 이제 그 어떠한 애니메이션도 안 가지고 있는 상태죠. 그냥 스틸 렌더링 상태로 결과를 얻기 위해서 프레임 렌즈는 커런트 프레임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프롬2 값이 현재 가리키고 있는 이 타임 헤더, 이 타임 플레이 헤더가 갖고 있는 그 시간 위치를 똑같이 가르쳐 주도록 세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이브 쪽으로 이동을 해서 바로 세이브를 체크를 해놓고 포맷에서 실제로 이제 그 렌더링 했을 때 저장되는 파일 포맷 타입을 선택을 해줍니다. JPG 같은 포맷을 사용을 해주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JPG 포맷이 손실 압축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원본 품질을 좀 떨어뜨려서 저장을 해주게 되겠죠. 가능한 품질의 그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TIF라든가 PNG라든가 또는 OpenEXR, DPX 이런 포맷을 사용해서 저장을 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이제 그 TIF 포맷으로 선택을 해놓고 이름에 이제 그 저장되는 형식 구조를 이름.000.TIF 같은 이런 형식 구조를 사용을 해 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그 파일 쪽에서 브라우저 버튼을 클릭해서 렌더링 되는 경로를 따로 지정해 놓죠. 렌더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이 폴더 하위에 다음같이 베이스, 렌더링, 워크, V01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저장. 그리고 이제 이 렌더링 했을 때 시각적인 품질은 바로 안티알리징 레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안티알리징 레벨이 이제 넌 상태로 되어 있으면은 가장 품질이 떨어지지만 대신 전체적인 렌더링 스피드는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그 품질이 좀 보이는 상태를 얻어주기 위해서 베스트 설정을 해놓고 민맥스 최소 1/1에서 최대 2/2 정도로 해서 렌더링 결과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상태로 해놓고 렌더링 되는 그 카메라 화면을 다음같이 뷰를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 렌더링 되는 그 화면을 보게 되면 가로 세로가 지금 700픽셀, 700픽셀이죠. 그래서 가로 세로가 이렇게 사이즈가 똑같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hift V키를 눌러서 지금 이 퍼스펙티브 카메라 화면이 바라보고 있는 이 뷰의 설정을 다음같이 바꿔주는데 나타나는 이제 그 뷰포트 퍼스펙티브 설정 중에 보게 되면 바로 쉐이프 프레임 쪽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오퍼시티 컬러 부분이 있죠. 오퍼시티 값을 증가시키게 되면 바로 이같이 렌더링 되는 구간과 그렇지 않는 구간을 이렇게 색상으로 구분해서 표시를 해주는 걸 알 수 있죠. 그 색상은 이런 식으로 다른 색상을 또 선택을 해서 표시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이렇게 지정해 놓죠. 이 상태에서 지금 이 백그라운드 오브젝트 있죠. 백그라운드 셋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그 스케일을 Z축 스케일을 더 늘려서 이렇게 길게 빼놓죠.
자, 이 상태를 렌더링 결과를 따로 얻기 위해서 바로 렌더 쪽에 있는 렌더 to picture view 기능을 사용해서 렌더링을 해줍니다. 단축키가 Save to R 키죠. Save to R. 그러면 이제 이같이 별도의 픽처 뷰가 뜨게 되고 그 렌더링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이 히스토리 쪽에 보게 되면 바로 렌더링된 이미지 파일이 누구인지 지금 나타나고 있죠. 윈도우 탐색기를 통해서 렌더링되어 있는 그 이미지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그 위치 있죠. 그 위치로 이동해서 보게 되면 바로 이같이 파일이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사진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열어보게 되면 이 같은 렌더링 결과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 연속된 이 렌더링 관련 작업을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과정을 여러분들도 그대로 따라서 한번 간단하게 작업을 해 두십시오.